이 재산죄는 지금 우리 형법 강론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는 내용이고, 이게 가장 그 시험에서도 제일 많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형법을 요 정도만 알아도 거의 형법을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형법에서도 뭐 사회법이라든가 국가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재산에 관련된 죄예요. 이 재산을 기초로 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접하면서도 이제 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는, 그리고 판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재산죄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끝내면은 반 이상이 끝나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해볼 텐데, 최대한 해보겠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끝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15장 정도 돼 보니까요. 제가 장수 세워보니까 15장 정도 되는데, 한번 좀 끝내볼까. 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 듣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제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상당히 너무 많이 나가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몇 개의 제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 진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앞에 부분에서 제가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든가요? 어때요? 이거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녹화된 걸 들을 텐데, 녹화된 거 들어도 이 정도 속도로 하면 괜찮을까요? 키포인트? 키포인트란 얘기는 어떻게 요점 정리식으로 더 간략하게 빠르게? 예. 지금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찝어주고는 있어요. 찝어주고는 있고, 어, 뭐 다른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찝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최대한 나가봅시다. 최대한 나가보는데, 이걸 끝나면 반 이상 끝나는데 제가 뭐 너무 빨리 간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마무리 짓게요. 예,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질 테니까 그냥 나 혼자 막 떠들고 그러면은 반 이상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힘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산죄에 해당되는 죄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분을 먼저 해보자고요.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재산죄가 끝날 쯤이 되면은 이 구분이 왜 이렇게 구분 저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개념이 안 잡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재산죄에 대해서 다시 보고,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시고, 이게 반복해서 재산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형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개인에 관련돼서는 형법은 어느 정도 내가 마스터했다라고 자부할 수 정도가 요 죄예요, 요 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절도죄, 횡령, 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배임죄, 그죠? 강도, 사기죄, 이런 것들은 많이 듣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떨 때 이제 죄가 해당되고 어떤 죄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재물죄가 있고 이익죄라는 게 있죠. 자, 재물죄와 이익죄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취하는 거예요. 물건을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이제 금이 있다. 그러면 금을 취하는 거는 재물을 취한 거죠. 근데 그 금을 팔았다던가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면은 그건 이익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재물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죄고요. 이익죄는 나한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을 돈으로 다시 바꿨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다른 걸로 어떤 대처해서 나한테 이익이 들어왔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이익은 좀 구분 좀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처음에 재물죄가 있고 이익죄가 있고 재물죄, 이익죄가 다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재물죄를 봅시다. 재물죄에서 절도를 했다.
절도하면은 우리가 절도라는 게 어떤 이익을 취한 건가요? 물건을 취한 건가요? 어떤 이익을 취한 건가요? 물건을 취한 거죠, 물건. 이거 우리가 절도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재물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 이해 가시나요? 자, 횡령죄. 횡령죄는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걸 취한 거예요. 작물죄도 취한 거죠. 예, 작물죄도 취한, 물론 이제 거기는 나한테 이득이 다 있죠. 예, 작물도 취한 거고, 송계도 재물을 파손한 거죠. 재물을 파손한 거고, 작물은 내가 어떠한 재물을 내서 몰래, 그, 작물이라는 건 이제 몰래 훔쳐온 물건을 유통하는 거죠. 그 훔친 물건을 유통하는 그 불법적인 물건을 이제 유통하는 것이 작물죄에 들어가고요. 자, 이익죄부터. 이익죄는 어떠한 나한테는 물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자, 이 컴퓨터 등은 앞에 있는 내용, 앞에서 컴퓨터 등이란 말인데 그걸 좀 빼고 사용 사기죄. 결국은 사기죄 중에 하나예요. 사기죄 중에서 사용을 했는데 뭘 사용했냐면 컴퓨터를 사용한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죄예요.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우리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같은 조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조. 뒤에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1조, 그러니까 1항, 2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과 배임은 우리가 굉장히 혼돈하고 사용하고 헷갈리는데 요번 기회에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이제 하나는 재물죄 들어가고 하나는 이익죄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물죄이면서도 이익죄, 재물이면서도 이익죄라는 건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강도죄하고 또는 사기죄, 이 공갈죄라는 거는, 이거는, 재물죄이면서도 동시에 이익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외울 때는 강사공으로 외우세요. 강사공. 물론 이거는 암기하라는 강제성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죄를 다 배우시게 되면은, 이게 왜 둘 다 가지고 있는지, 이건 왜 재물죄만 들어가는지 이익죄만 들어가는지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은 그게 이해가 되면 재산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재물죄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물죄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영득 의사야. 내가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냐 이거죠. 내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냐, 아니면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냐, 이게 영득이에요. 예, 영득이라고 합니다, 영득.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영득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득은 이 불법 영득, 이 앞에 있는 불법이란 말이 생략됐는데,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합니다. 예, 그 요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동시에 들어간 것까지 다 합치는 거죠.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예. 요게 이제 영득죄에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손괴죄는 우리가 파손시킨 거죠. 어떤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거예요. 파손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취득할 게 없죠. 파손시킨 거잖아요. 그죠? 사용 못하게 파손시킨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을 때, 예, 이게 내가 영득 의사가 없죠. 그냥 물건을 그냥 파손시킨 것 뿐이잖아요. 손괴라는 게. 내가 취한 게 없죠. 그럴 때는 유일하게 손괴죄는 영득 의사가 없습니다. 없는 죄죠. 그래서 손괴죄는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죠. 영득 의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물에 보시면, 자, 재물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재물은 이제 유체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유체물. 무체물이 아니라 유체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이제 물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단 이제 권리의 개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게 권리 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이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솔은 여기서 보면 이제 무체물도 그 재물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한 거는 유체물도 재물로 봅니다. 단 조건이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거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물로 보질 않아요. 네,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은 또는 무체물은 모두 다 재물에 포함된다. 자, 구별에 대한 실익은 346조에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그래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관리할 수 있는. 예, 이 관리할 수 있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 규정 여부에 준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작물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재산적 가치를 요하냐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재물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재산적 가치는 이제 사진은 그 사람만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사진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추억을 남겼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편지도 마찬가지로 편지의 그 쌍방 당사자만이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재물로 보자 이거죠. 재물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그들한테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요. 주민등록증도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사진, 편지,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다 재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꼭 재산적 가치를 보느냐? 그렇지 않다. 그 재산적 가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재산적 가치로 판단한다면 그것 또한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물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하는 형식적,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법적 지위 이렇게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경제적 교환가치, 그다음 경제적 가치, 교환가치 필요 없어요. 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게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 보호 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호라는 것 해서 이제 보호의 가치, 즉 주관적 가치, 객관적이지 않고 그 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편지, 주민등록증 이런 건 다 주관적 가치라고 봐야죠. 네, 객관적 가치는 아니죠. 이것도 다 재물을 봤으니까. 자, 재물과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부동산이 절도, 강도죄 개체가 될 수 있냐?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짊어지고 가나요? 생각해보세요. 절도범이라든가 강도범이 집을 짊어가요? 짊어갈 수 없죠. 네, 절대로 못 짊어가죠. 그래서 적극설에 보면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하지 않는데 이 적극설이죠. 소설은 절취, 강취의 개념이 재물상의 장소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토지에서 분리되거나 건물 일부가 건물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절도죄 개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고정되면 이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절도죄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에서 분리된다든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된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이때는 고정된 게 아니죠. 이동이 가능하죠. 그럴 때는 이제 절도죄 개체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재물에서도 금재물 있죠. 취급하지 말아야 될 제품. 금지된 제품이죠. 금재물이라는 거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위조, 화폐. 위조 화폐 같은 경우는 금지된 거죠. 그리고 불법 소기, 총기류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된 제품이죠. 이것도 재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이 금제품도 재물이냐. 예, 그래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 같은 경우는 금제품도 재물로 보는 겁니다. 예, 몰수되기 전에는 그 점유자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로 본다는 거고, 소극설은 금재물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경제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물로 안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이분법설이 있는데 뭐 재물이다 재물이 아니다 개체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학설에 불과합니다. 학설에. 일단은 이게 재물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작물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작물이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위조 화폐는 유통되더라도 그 제품은 이제 금지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위조 화폐를 만약에 절도했어요. 그러면 그 절도의 재산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보나요? 그 위조 화폐가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유통되면 다른 처벌도 가능하죠. 그게 예,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학설만 얘기했지 판례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적극설과 소극설밖에 없지? 왜 판례는 안 나오지? 그걸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안 나온 걸 왜 고민하세요? 자, 인체의 일부 있죠. 인체의 일부. 그리고 시체. 이런 건 재물로 보냐 이거죠. 재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체는 우리 유체물이죠. 시신은 유체물이잖아요. 그래서 인체는 권리 유체물로 원칙적으로는 재물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시체는 인체죠. 인체는 실제 죽은 사람의 인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인체는 원칙적으로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체에서 분리되는 일부,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발이죠. 모발.
어디 치아는 모르겠는데 이제 모발 같은 경우는 다른 생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분리되면은 다 재물로 봅니다. 치아도 재물로 보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치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형사 처벌할 때 모발이라든가 치아 이런 것들을 언제 분리 작업하게 되면 거기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하나의 개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로 본다. 재물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시체. 우리가 얘기하는 시체는 재물죄의 개체를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로 우리가 그 실험용 있잖아요. 의학 실험용의 사체는 재물로 봅니다. 그건 재산적으로 그 매매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재물로 봅니다. 저희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재물 이외의 일체적인 재산적 가치, 그런 이익, 이런 것들은 다 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또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총체라든가 불법한 이익 다 불법한 이익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예.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익 또한 다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가치에서 그 지인은 권리가 아닐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 정보 같은 거 있죠.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연적 재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족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행위도 그러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도 포함된다. 무효가 되는 대상, 취소가 되는 대상, 그 법률 행위도 다 이 재산적 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민사가 아니라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게 계기가 되는 거 이게요. 소극적 이익은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 일시적 이익 이런 것도 다 모두 재산적 이익으로 본다 이거죠. 예. 채무 면제가 되든 아니면 변제 유예가 되든 모두 다 재산적 이익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의 증거뿐만 아니라 부채의 감소도 재산의 이익으로 볼 수 있죠. 영구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모두 포함한다. 이 모두 포함한다는 게 가끔가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 모두라고 표현하면 이거 틀린 지문 아니야? 이렇게 오인하고 이건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찍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이게 증거가 되든 부채가 감소되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이익이든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재산적 이익에 포함된다. 예, 모두 포함한다. 이런 것 좀 유념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다가 모두란 말 들어갔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문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실수하지 마세요. 이제 불법 영득 의사. 아까 영득의 의사에서 불법이 생략됐다 그랬죠? 그래서 영득의 의사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불법이 생략된 것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득죄 중에서 플러스 1. 예, 이 영득죄의 초과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관적 요건 중에 하나가 더 포함된다는 거예요. 초과라는 게 하나 더 플러스 된다는 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거 앞에 여러분들 형법 총론에 주관적 구성 요건 중에서 여기에 불법 영득이 하나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소극서가 이제 적극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 권리자를 이제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 자, 경제적 용법 체크해 주시고요.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처분할 의사가 있는 경우, 경제적 용법이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자 배제라고 되어 있죠. 소극적 요건에서 영구적이어야 됩니다. 여기 영구적이 아닐 때는 사용 절도를 해야 돼요. 잠깐 사용한 거. 잠깐 사용한 걸 사용 절도로 갑니다. 이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아니라 잠깐 사용하고 원위치에서 갖다 놓은 거. 이거는 불법 영득으로 보지 않아요. 사용 절도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각사유에 이제 해당돼요. 일시적 배제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적극적 요소인데 일시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식품을 먹어버리는 거. 예. 이거 지금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소유자로서 지배 의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지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손괴와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손괴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용절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 영득 의사가 아니라 잠깐 사용했던 거예요. 잠깐.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임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용절도냐? 그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게 탈락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제 사용절도냐? 재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아도 돼요. 현저히 감소되지 않아. 잠깐 사용하고는 잠깐 사용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감소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래 소유자의 지배 범위. 이 중요합니다. 지배 범위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잠깐 한 1분 동안 이제 우리가 한 2분 동안 가면 얼마 정도 달릴 수 있나요? 한 200m 가나요? 100m, 200m 가나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공간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런 거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거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그 소유자의 지배 범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벗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전유자의 지배 범위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돌려주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사용절도 성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점유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참 애매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30분 이내, 뭐 오토바이랑 30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은 30분 정도는 뭐 사용절도를 본다, 뭐 이런 판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랜 시간을 존재하지만 않으면 돼요. 잠깐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례 요거는 예어다기보다는 이제 눈으로 익혔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제 사용절도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사용절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절도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사용절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절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죠. 탈락되죠. 타인의 자동차를 약 10분 동안 2km를 운영했습니다. 잠깐 운영한 거예요. 운행을 했는데 2km만 갔다 온 거예요. 2km 갔다 온 겁니다. 2km에 가가지고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선배의 자동차를 3차례에 걸쳐서 2-3시간 정도 운행하고 원래 주차한 곳에 갖다 놓았을 때, 이때는 다 절도죄 성립 안 한다고 봤어요. 자, 이제 절도죄 이제 성립한, 사용절도 이제 부정한 겁니다. 일단 절도죄 성립되겠죠. 전마전을 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다 한 겁니다. 그 소유자의 그 장소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지배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가 방치했을 때, 이때는 돌려준 게 아니죠. 이때는 사용절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소유자 승낙 없이 약 1시간 50분 동안 운행하고 난 다음에 본래에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7, 8m 떨어진 거고. 이게 참 7, 8m라는 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7, 8m가 그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가 그래요. 이 판례가 7, 8m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예. 이건 다 판례예요. 하나하나가 다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눈으로만 좀 익혀주세요. 익혀주시고 뭐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사용절도와 불법 영득 의사와 사용절도가 어떤 거라는 그 의미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비판이 있죠. 자, 사용가치에 대한 기준이 뭐냐? 명백하지 않잖아. 추상적이잖아. 너무 막연하죠. 사용가치가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 예, 그래서 명백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그 반환 의사에 따라서 절도죄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비판적인 거죠. 저는 이 반환 의사라는 게 어디까지가 성립되느냐, 어디까지가 반환 의사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참 내심에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세 번째는 불법 영득 의사에 대한 소극적인 요건이에요. 즉, 권리자에 대한 배제인데, 영구적이 아니라 그 상당 기간, 지속적이라면 충분하다는, 이것도 좀 말이 좀 문제가 있죠. 지속적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영구적이 아니라 그 상당 기간, 그죠? 이게 뭐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이것도 좀 애매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배제됐어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사용절도란 말이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따로 있거든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는 이 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생기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사용절도로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절도인 경우에만 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쪽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331조에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조문이 하나 또 생긴 겁니다. 자, 단 가치 감소가 경미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사회상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 이게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이거조차도. 자, 이제 그 친족상도례라는 개념을 이제 보시면, 친족상도례라는 거는 이제 328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직계혈족이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 직계혈족, 밑으로 위로, 그리고 이제 배우자, 예, 이제 어떤 이제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고 있는 친족, 친족이면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에요. 동거하면서도 가족. 예. 내가 형제지만 형제가 분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경우 있죠. 그도 친족 상들에 들어간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오화죠, 오화. 점하다가 오화죠. 또는 그 배우자 간. 그 배우자 간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동거 친족의 배우자, 동거 가족의 배우자, 이도 다 포함돼요. 이도 다 포함됩니다. 그냥 이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돼요. 그래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동거 친족의 배우자, 동거 가족의 배우자도 다 여기 친족 상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친족 상들에 들어가죠. 왜냐면은 어떻게 이제 내 배우자의 엄마다 보니까 직계혈족이죠. 직계혈족 또는 내 배우자. 예,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관계는 친족 상들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친족 상들에 들어가면은 그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323조의 죄는 그 죄를 면제한다. 323조는 다 재산에 관련된 죄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죄. 그래서 이 재산에 관련된 거는 친족 간에 이 상도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죄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항 2회에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할 때는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항, 2항, 3항이거든. 328조 1항, 328조 2항, 328조 3항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항이 빠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처음에는 지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항, 2항, 3항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제 보점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2항, 1항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 간에는 이 외의 친족 간에는 어떻게 돼요? 친고죄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고소해야만이 됩니다. 그냥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하지 않아요. 고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2항이라는 건 1항과 2항이죠. 1항과 2항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 있죠. 공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면제도 안 되고 이 친고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처벌되는 겁니다. 그냥. 네, 일반 범죄로 취급받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항과 2항, 3항 친족상도례 328조 1항과 2항과 3항을 본 겁니다. 자, 재산죄에 대한 친족의 신분관계를 고려해서 형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관계가 인적관계죠. 인적관계. 그래서 여기 인적처벌 조각사유예요. 인적. 물적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인적 어떻게 해요? 처벌을 조각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인적처벌 조각사유예요. 요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다시 이제 강도죄와 손괴죄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강도와 손괴는 친족상도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립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난데 모든 재산 범죄는 준용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모든 재산 범죄는 준용하는데 딱 두 개만 여기 준용하지 않아요. 뭐예요? 강도죄하고 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나머지 재산 범죄는 다 포함돼요. 친족상도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법적 성질은 인적 처벌 조각사예요. 사람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 없고요. 인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건만, 이 친족 간의 이런 조건만 성립되면은 다 친족상도례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민법에 친족편에 있는 거죠. 친족의 이제 가족법의 그 범위를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단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법적혼입니다. 법적혼. 법률혼에 의하면 되지 사실혼 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관계 없습니다.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친족관계는 그 행위시 존재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그 범죄가 성립할 때 그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성립됩니다. 그 행위시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소멸되었다면 상관없어요. 소멸되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행위 때만, 행위시에만 친족관계만 있으면 돼요.
자, 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관계는 소유자, 점유자 모든 사이에 존재하면 됩니다. 이게 판례고요. 재물의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모두가 친족관계에 있어야만 됩니다. 원칙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고소로도 충분하다. 자, 불가벌의 사후행위라는 건 뭐냐면 저 사후행위는 그 다음 나오는 행위를 가벌하지 않겠다는 거. 가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후행위. 자, 내가 이제 처벌했으면 그 이후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영득죄인 경우에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이용 처분한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면 이는 별도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가벌 사후행위입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전 범죄의 가벌성에서 충분히 평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행위가 사전행위와 보호법익이 같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보호법익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보호법익이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 이건 사후행위가 되지 않아요. 보호법익은 우리가 이제 법익을 보호할 이익이 있죠. 이게 보호법익이에요.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초과하면은 처벌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거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본다는 것은 내가 승차권, 절취한 승차권 또는 자기압 수표를 어떻게 됐어요? 돈으로 환산했죠. 환금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이유권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호법익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에 내가 예금 통장을 훔쳤어요. 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창고에 가가지고 통장입니다. 통장. 카드가 아니에요. 내가 통장을 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인출했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호법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후행위에 처벌합니다. 이번엔 절취한 신용카드입니다. 이 앞에는 예금통장이지만 예금통장은 인출해야만 되는 거고, 자, 신용카드는 만약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과 신용카드를 쓴 거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 판례 요것도 좀 주의 있게 좀 봐줘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예요. 자, 이제는 이제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를 이제 보시면 절도죄는 이건 이제 모든 거는 친족상대로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자, 타인의 재물을 나의 재물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개체가 타인의 재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특가법이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5인 이상, 여러 명이죠. 5인 이상의 같이 이 절도죄 또는 그 미수범에 할 때는 중한죄로 처벌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 우회보다 훨씬 중한죄로 처벌하죠. 이게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별도의 죄가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5인 이상 그리고 금액도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특가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자, 타인의 재물은 이제 자기 이외에 있는 자가 다 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공유물 나와 타인이 공유하잖아요. 그건 다 타인의 재물이에요. 나의 재물 안 보고 타인의 재물을 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공유물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타인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절도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행위자 단독 소유재물 또는 무주물, 소유권 없는 금재물을 제외한 모든 재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이외엔 모든 재물. 이런 건 제외하죠. 금재물도 제외했죠. 절도죄 안 들어가죠. 소유권 없는 금재물. 그 다음에 무주물, 주인 없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 단독 소유재물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재물. 타인의 소유의 재물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호법익이 된 소유권이 이제 보호법익이죠. 예, 그래서 손괴죄는 파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점유의 재물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나요? 점유의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죠. 예. 점유에 대한 여기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점유에 대한 거. 그래서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에 들어갑니다. 횡령죄. 나중에 이제 횡령죄에서 또 한번 나와요. 자, 점유란 이제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유 의사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이제 경험치상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배 관계가 성립된다. 자, 이제 민법상의 점유와 형법상의 재물은 좀 다른 개념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법에서는 우리는 점유보조자라는 개념이 형법하고 민법이 개념이 달라져요. 이 두 개 차이를 꼭 명심해 주세요. 민법은 지금 이 보조점유자 인정 안 해요. 하지만 형법은 보조점유자도 점유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법하고 형법이 보조점유자에 대한 점유를 달리 봐요. 민법은 점유자를 안 봅니다. 보조점유자를. 하지만 형법은 보조점유자도 점유자로 봅니다. 법인의 점유 인정하지 않고요. 점유에서 사실상 지배하면 되고, 사실상 지배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물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에는 점유 이탈죄에 해당되죠. 점유 이탈이 됩니다. 또 물건이 다른 사람의 지배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점유를 인정하죠. 이게 뭐냐면은 가게 있죠. 어떤 가게에 물건을 놓아뒀어요. 또는 열차에다 물건을 놓아뒀습니다. 그죠? 이렇게 온 물건과 그리고 고속버스인 경우가 서로 달라요. 이게 지금 누구의 점유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고속버스는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걸로 봐요. 하지만 가게나 열차는 주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가게는 가게 주인을 주인으로 보고 있고요. 열차는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인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 절도죄 성립이 돼요. 하지만 고속버스는 이 주인이 없는 걸로 무주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무주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요. 어디 있죠? 여기 무주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주물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점유가 이제 축소되는 경우죠.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는 구매의 의사로 물건을 잠깐 손에 쥐었을 경우, 예. 옆사람에게 잠시 빌린 물건, 예. 이런 점유는 반드시 적법인 것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시 훔쳐도 절도죄입니다. 훔친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예요. 사제의 점유. 자, 사제의 점유를 언제로 볼 거냐? 죽은 사람이 점유죠.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강도살인죄. 자,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강도하는 경우와, 그죠? 우리가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살인하고 나면 죽었죠. 죽은 자의 물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죽은 사람을 점유한 걸로 보느냐, 점유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금 이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살해 이후에, 탈취 행위가 생겼을 때 그 시간차는 크지 않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절도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절도를 안 본다면 사자의 점유를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죠. 점유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건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공동점유. 공동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했죠. 여기서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점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하관계 있죠. 위아래. 예, 그 위아래는 그러면 그 사장과 직원, 이게 위아래죠. 예, 위아래인 경우에는 다 상위자가 이제 점유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위 점유자를 이제 우선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위 점유자가 상위 점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때는 다 절도죄 성립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은 잡으시면 돼요. 수평관계는 이제 서로 공유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점유를 무조건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상하관계에서는 위에 있는 상위 점유자를 이제 보호하자는 거예요. 단 처분권을 이인받았어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겠죠. 처분하라고 이인받았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위탁한 경우에는 하위 점유자도 점유로 봅니다. 점유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물건을 낸 거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들어가면 횡령죄고 타인의 물건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탁자하고 운반자가 있죠. 이제 위탁자하고 운반자가 있으면 운반자 같은 경우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거죠. 운반자가. 위탁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자가 현실을 감독 통제하면서 이제 공동 점유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위탁자는 절도죄에 들어가고 운반자는 횡령죄에 들어가요. 왜냐면 운반자는 자기가 책임지어서 모든 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들어가고 위탁자는 이 감독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이 아니거든요. 자기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들어가요. 이런 것도 좀 특이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례도 이제 요런 것도 지금 문제 잘 나와요. 내용물은 위탁자 점유하게 되고 포장물 전체는 수탁자가 점유한다. 이런 얘기. 예. 이제 절취라는 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그 의사에 반하게, 그 의사가 뭐 가져가라 이렇게 의사를 안 했는데 그 의사에 반하게 그 점유를 배제하고 또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점유를. 자기한테 옮긴다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이제 그 점유를 옮겨놓는 게 이게 절취한다 그래요. 절취. 수단 방법 제한 없습니다. 기망수단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기망해서 가져가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단 사기하고 구분하는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는 기망만 해당돼. 기망. 요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야 되겠죠.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의가 있으면은 조각이 됩니다. 동의했으니까 당연히 조각이 되겠죠. 자, 실행의 착수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밀접행위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접행위설이라는 건 보세요. 주머니에 겉을 더듬을 때, 주거에 침입해서 훔칠 금품을 물색할 때, 이제 요렇게 보는 경우 있고, 이제 기수시기는 점유를 취득했을 때예요. 예, 취득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수시기. 요거는 이제 착수시기. 이건 기수시기.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해당되고요. 친족상도로 다 적용되죠. 앞에 설명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영득 의사도 얘기했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얘기했고, 친족상도로 얘기했죠. 그래서 각 제마다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 된 거죠. 친족상도례에는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산법에서는 다 적용됩니다. 이제 야간에 이제 침입한 겁니다. 야간 주거 침입한 거예요. 언제? 야간에. 어떻게요? 나머지 주거 침입자 같은 내용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5인 이상인가 특가법에 들어가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가 야간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앞에 내용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수란 말 나왔으니까 특수 요건만 보면 돼. 절도죄인데 이 앞에 특수란 말 들어갔죠. 그래서 야간이 먼저 들어가. 야간에. 네, 야간이라는 요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부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어떻게 손괴했어요. 일부를 파손시키면은 일부를 손괴하게 되면 이거 특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조의 장소를 침입하게 된 것. 침입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항에는 흉기를 휴대했을 때 그 휴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흉기를 휴대했다는데 그 휴대라는 의미가 뭐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는 2인 이상이면 다 특수가 들어갑니다. 예, 다 특수란 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이거는 특가법에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손괴라는 거는 뭐 앞에 나왔던 얘기고 이제 기수시기는 이제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이제 흉기 있죠. 흉기의 휴대절도. 그러니까 휴대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흉기라는 거는 살상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한 여기서 하나지 않고 위험한 물건 같은 건 무슨 뜻이냐 해서 여기 장난감의 권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난감 권총은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면도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드라이버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자, 합동절도라는 거는 이제 절도 중에서 합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 합동이라는 거는 이제 합동의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현장적 공동정범설이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현장적 공동정범설. 이게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현장적 공동정범설. 이게 합동범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건 학설이니까 그냥 봐주세요. 합동하면은 현장적 공동정범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합동범과 공범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다 이제 우리 총론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이제 자동차 범죄 불법 사용죄라고 이제 이게 추가돼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고요. 상습법적 가중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습범일 경우는 이제 가중처벌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 이제 절도하는 이제 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강도는 우리가 앞에도 배웠는데 잠깐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이건 체협이죠. 체협의의 폭행, 체협의의 협박. 이거는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인의 재물을
강취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재산 이익도 취득했죠. 그래서 재산하고 재물죄와 이익죄가 두 개 다 플러스 된 겁니다. 이 조문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재물도 취하고 어떻게 해요? 재산상 이익도 취득했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분류했던 것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취득한 것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기 해도 마찬가지로 강도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폭행, 협박, 체협이고요. 강치란 말 앞에다 얘기 나왔던 것도 복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한 착수 시기는 개시하면 되는 거고, 기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그땐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특수는 야간에 앞에 있는 얘기 나왔죠. 야간. 야간이란 말 나왔고요. 앞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또 흉기 나왔죠. 2인 이상. 흉기를 휴대 2인 이상.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강도죄, 강도살해죄, 강도치사상죄, 예, 치상죄, 예, 이렇게 돼서 강도한 사람을 강도가 이 앞에 이제 이게 강도지 강도 이게 이렇게 행위했던 게 강도예요. 이 강도가 폭행 협박 해가지고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했던 이 강도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요번에 어떻게 상해하거나 그런 상해했다는 얘기는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고, 요번엔 이르렀다는 거지. 이럴 때가 치라 그랬죠. 치렀어요. 처음엔 상해였지만 어떻게 이르렀어요? 상해에 이르게 된 거죠. 강도를 했다가 상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치상죄예요. 죽었다 그러면 치사죄가 되고요. 강도치사죄, 강도치상죄 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앞에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강도치상은 이제 인과관계에서 넓게 인정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예, 여기는 이제 강도살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거나 또는 사용할 때는 이제 사형 또는 이제 무기징역이 처하는데 또는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때는 치사죄죠. 강도치사죄가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개의 조문이 들어간 겁니다. 앞에 있는 전조는 강도살인죄, 밑에 뒤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조문은 강도치사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준 거고요. 이제 강도했는데 어떻게 돼서 강간죄에 들어가는 거죠. 강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가 우리가 이제 강간죄는 이제 어떤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강도 강간죄는 부녀라고 해서 부녀. 예, 이것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 부녀. 사람을 아니라 강도가 사람을 강간할 때가 아니라 이 부녀를 강간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이것도 이제 사람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강도가 꼭 여자만 강간하게 남자도 강간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강도범이 강간을 할 경우에 강간을 종료하기 이전이냐, 강간을 종료한 이후에냐, 이걸 가지고도 따져요. 네, 따집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강간 행위를 종료 이전에 있으면은 이제 강간죄에 들어가지만 이후에 했을 때는 강간죄와 강도죄가 두 개 경합법이 됩니다. 경합법. 이 경합법은 여러분들 형법 총론에 경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준할게요. 자, 해상 강도입니다. 해상은 바다에 사는 거죠. 바다. 네, 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중의 이력으로 어떻게 해상에서 하는 거죠. 자,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또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질문들 다만 이제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 예. 해적죄도 들어가는 거고요. 중강도죄라는 건 뭐냐면 강도죄하고 중강도죄를 좀 구분해 보세요. 335조에 절도가 재산의 강탈을 항거하거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절도를 막 하는데 이 재산을 이제 가져가는 걸 내가 못 가져가게 탈환을 항거할 수 있죠. 뭐 항거하거나 또는 이제 체포를 면탈을 하거나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자, 이게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폭행과 협박을 가했을 때, 이해되세요? 폭행과 협박을 가했을 때 그때는 준강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이 나오죠. 절도범이 폭행 협박을 가할 때는 강도죄 준해서 처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폭행 협박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재물의 탈환을 한거하거나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제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줘야 돼. 이 세 개가 뭐 하거나 뭐 하거나 뭐 하거나 또 이건 다 오하죠. 오하.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중강도죄 성립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무조건 있는 게 요건이 아닙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대해 설명. 인질 강도는 이제 인질은 강도인데 인질했죠. 인질은 건 뭐예요? 보시면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유인 이거예요. 약취유인 해가지고 어떻게 인질로 삼았어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인질로 삼았어요. 이럴 때는 인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해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재산자금 취득하게 한 자. 예, 이때는 이제 인질 강도죄에 들어갑니다. 상습범은 이제 가중처벌하고 있고요.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기죄 또는 이제 공갈죄. 사기죄 같은 경우는 1항에 들어가 있고 공갈죄는 이제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47조의 1항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기망했죠. 기망해서 재물을 받고 또 재산 이득이 있죠. 재물죄도 들어가고 이익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취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구분해줬던 걸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사기죄의 방법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할 때는 공갈증. 예. 자, 이제 그 내용 쭉 봐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취득한 앞에 있는 이거 한번 쭉 여기는 지금 그 물건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건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중매매 자, 여기에 그 사기죄와 공갈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지금 물건이고 뭐 이런 설명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거 같이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기 공갈죄는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어디까지 지금 했냐면